중장년층들이 집을 생각하면서 한번 집을 그려보라 하면은 이렇게 그린답니다. 예. 대부분 다 중장년층이시네. 마당도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나무도 심고 담도 그린다고 하는데 요즘 애들 있죠. 요즘 젊은 애들한테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린답니다. 근데 6세 아이만 이렇게 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당신 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학생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그런 뭐 시설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요. 사실 그만큼 이 아파트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뭐 단독주택 비율이 30%가 깨진 건 오래전이고 공동주택이 거의 한 80% 가까이 공동주택에 사신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급격하게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금 뭐 흔히 우리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건물들의 대부분이 다 아파트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떠나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엄청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집이거든요, 사실. 더운 여름에는 밑에서 에어컨을 떼어주고 위에서 또 에어컨을 틀어주고 너무너무 효율적인 집이에요, 사실. 주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 날에 만약에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방 뭐 그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그 열로부터 내가 온몸에 다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가 지닌 효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또 슬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여기입니다. 섬진강에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막 섬진강을 저렇게 막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뛰어다니면 그 갈대 숲 사이에 개들이 막 이렇게 피해서 그 구멍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 주변의 어떤 그런 강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고기도 잡고, 예. 그리고 제첩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어마어마한 내가 가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강가에 가서 이렇게 해서 채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제첩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제첩이 담길 정도로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빼서 돼지 먹이도 주고 이랬습니다. 지금 사람도 먹기 힘든 그 제첩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집 담장이 저렇게 그 담이 있는데 저기에 저는 담에 대한 기억들이 또 있어요. 저기 할머니가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찬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찬빗에 이렇게 훑어 나와요. 아시죠? 그럼 그거를 모아요. 그거를 모아서 저 담 기왓장 사이에다가 이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숨겨놔요. 왜일까요? 네. 저 머리가 예전에는 가발을 만드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을 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모아놨다가 엿장수한테 이렇게 바꿔서 저한테 엿을 이렇게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담장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신발 같은 경우는 추석 때가 되고 하면은 신발을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근데 저 신발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닳는 게.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저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바지에다가 이렇게 춤에다가 이렇게 차서 끈으로 묶어서 그 신발이 닳으면 안 되니까 맨발로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들, 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는 아니지만은 저희 할머니하고 저렇게 앉아서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불을 떼면서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기억들. 그래서 늘 내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죽으면 넌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 어릴 때 마음에 저는 그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죽지. 예. 저는 18번이 그거였어요. 예. 근데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나는 살아있고. 그렇지만은 저 때의 저 기억에 대한 그 집에 대한 기억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의 집은 저런 기억의 저장소였습니다. 이게 50년 전의 집이고 내가 기억하는 집이고 훌쩍 뛰어넘어서 5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때 지어졌던 집들입니다. 예. 하나는 소세원이라는 담양에 있는 원림 정원이고 하나는 동락당이라는 저 경주 안강에 있는 동락당이라는 곳입니다. 두 곳 다 은둔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근데 저 소세원이라는 곳은 은둔을 해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은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집이었고 또 동락당은 철저하게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집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두 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 소세원은 소리와 그늘의 정원이라고 할 정도로 꼭 한번 더위가 지나가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 손을 잡고 가시면은 정말 만족할 겁니다. 요 소세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소세원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때니까요, 연산군이 막 이렇게 폐위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폭군이 폐위가 되고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새로운 임금이 이제 들어섰죠.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정치가가 한 사람이 나서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조광조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개혁 정치가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고시를 쳤어요. 행정고시를. 근데 합격을 했는데 3년 만에 장관이 된 케이스랍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종이 임금이 이 조광조의 힘을 빌어서 많은 개혁들을 이루어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다가 기존의 보수적인 어떤 세력들, 훈구파의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조광조가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마십니다.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 한 거죠, 사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요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라는 이 사람이 조광조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죽음을 목격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스승이. 그러면서 이 양산보는 짐을 싸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세상이 싫을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게 싫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면서 이 별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별서를 만들면서 이 사람은 기다림의 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봉대라고 하는 기다리는 어떤 조그만한 정자 같은 집을 거기다 하나 짓고 먼 훗날 봉황과 같은 유능한 그런 선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자를 만들면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관직을 부리고 이렇게 낙향해서 사는 사람을 처사라고 했습니다. 17살 때, 17살 때 내려오는데 그 뒤에 수많은 어떤 그런 등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답니다. 기회가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청거를 했겠죠. 그 이후에. 근데 나아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 별서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요 양산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들인 양자진, 그 다음에 손자인 양천운까지 이어져서 70년 동안 이 별서라는 이 소세원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봉황을 기다리는 그 이 집을 이제 이 정자를 짓고 이 주변을 이제 꾸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원래 있었던 그 지형이나 그 형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집을 하나씩 이렇게 짓습니다. 저 광풍각이라는 곳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사랑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저렇게 방이 하나 있죠. 예. 아마 뭐 차 먹고 술 드시다가 집을 못 가서 아마 저기서 주무시고 갔던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드나듭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저기에 호남의 어떤 유생들이 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좋은 날은 거기서 시도 짓고 그런 교외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호남 유림의 아지트입니다, 저기가. 소세원이라는 곳이. 뭐 정철, 송강 들어보셨죠? 네. 고경명 들어보셨나요, 혹시? 고경명. 네. 임진왜란 때 아주 유명한 의병대장이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참전해서 같이 다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때 참전을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말미에 다시 또 정유재란이라는 난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저 소세원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예. 양천운이라는 손자가 다시 저걸 복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70년 걸린 거죠. 저기에 양산보라는 사람이 저 소세원을 만들지만 실제로 저거를 쓴 사람이 가장 잘 쓴 사람이 김인우라는 사람이에요. 하서 김인우. 저분이 자기 사돈이에요. 예, 사돈이고 지금 양산보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딸이 사이로 맞아.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김인우하고 굉장히 절친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우가 이 소세원을 보면서 48령이라는 시도 짓고 했던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저 광풍각 뒤에 보이는 게 제월당인데 제월당이 마지막 양산보가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저 앞에 광풍각에서 손님을 맞고, 그리고 저 뒤에서 이제 본인이 살고 이랬었답니다. 요즘 갔을 때 보면은 새소리, 바람소리 때문에 정말 저기 가면은 소리의 정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청명하고 맑은 그런 물소리부터 시작해서 청명한 기운이 아주 맴도는 그런 소리의 정원이다. 소세라는 말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맑고 깨끗한 정원이다, 원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빛과 그늘들이 어우러지면서 빛과 그늘이 정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저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양산보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과 발이 닿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으니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고 이걸 잘 지켜나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 소세원이 500년을 간 거예요, 사실.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요 동락당입니다. 한 곳은. 이거는 경주에 있는 집입니다. 자, 동락이라니까 홀로 독자를 써서 즐거운 낙과 합쳐서 혼자 즐기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동락당이라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래요. 이 글자를. 근데 혼자라는 의미는 다른 관점에서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혼자라는 이야기는 깨우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깨우쳐서 즐거운 집이다. 내가 깨우침이 있어서 즐거운 집이다. 혼자 즐거운 집이 있을까요, 근데? 예. 아마 그런 뜻으로 썼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집입니다. 이 동락당이라는 곳이 지금 회재 이현적 선생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예. 원래 회재 선생은 저 양동 마을에 따로 본가가 있습니다. 종갓집이 무첨당이라는 집이 있어요. 10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일찍 돌아가셔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외삼촌이라고 손중돈이라고 하는 외삼촌 밑에서 학문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는 양동 마을은 손 씨와 이 씨들이 이렇게 집성촌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은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예전에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서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낮죠? 집들이 담으로 막 둘러싸여져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숱한 어떤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손중돈 외삼촌과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애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서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서백당이라는 곳에서 3명의 인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촌, 아까 그 손중돈이라고 하시는 분. 조선의 이조판서 뭐 이런 것들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벼슬을 하신 분이고 뭐 대사은 이런 것들을 역임을 하신 분인데 이분 외에 이 해제 이현적이라는 이분이 두 번째 인물이죠. 한 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집간 며느리나 딸들이 그 서백당에서 애를 낳고 싶어 한답니다. 티켓이 한 장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그 양동 마을의 어떤 풍수적인 어떤 형상이 그런 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물자형 형국인데요. 이 물자형 형국의 이 줄기 중간 위쪽에 보면은 서백당이라는 그 곳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가 아무래도 이제 신분사회다 보니까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머슴들, 그 다음에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양반들, 뭐 이렇게 해서 신분의 어떤 위계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양동마을입니다. 그 양동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자옥산 밑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본처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양자를 데렸는데 이분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관원으로 있을 때 김한노의 어떤 등장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상소를 올리고 막 이렇게 직언을 많이 하다가 그 상대의 어떤 그 파에 의해서 낙향을 하게 돼요, 사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화를 가족들이 당할까 싶어서 그 원래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둘째 부인하고 같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동락당이고 여 밑에서 이제 둘째 부인하고 석씨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자식이 이전인이라는 자식인데 이 자식이 굉장히 효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서자와 을자들, 서얼들은 신분의 어떤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재산도 서자한테는 7분의 1, 을자한테는 10분의 1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했죠.
그리고 또 서자 중에서는 똑똑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서자들의 울분이 지금도 이렇게 들리는 정도로 똑똑했던 친구들이 전교에 이렇게 등용도 못하고 과거 시험도 못 치고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와서 있는 동안에 학문의 깊이를 굉장히 잘 체계화시킵니다. 주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들을 막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이 성리학의 어떤 그 교리 체계를 이렇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남 학파의 선구자라고 할 정도로 이분을 뒤를 이어서 태계 이황 선생이 이렇게 이제 재정리를 해줍니다. 완성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조선의 어떤 그 이념들,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는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리학자들을 이렇게 성균관에 가면은 이렇게 문묘에 가면은 모셔놓고 있는 동방오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묘에 지금도 배양돼 있고 저 종묘 임금들 조선의 임금들을 이렇게 위패를 모셔놔 놓고 거기서 배양하고 있는 그 옆에 신하들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종묘에도 같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묘와 종묘에 동시에 배양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조상이 위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차저차 해서 어쨌든 이분이 다시 또 이제 경상 감찰사로 나가고 또 다시 집을 짓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지은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개성적인 집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집은 정말 저렇게 담장도 높고 지붕도 낮고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저렇게 폐쇄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결핍들을 유도를 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구축하고자 했던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여기서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양을 갑니다. 말년에 이기에 의해서 귀양을 가는데 관계를 갑니다. 관계를 가서 그때 누가 수발을 하느냐면은 그 죄인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누가 수발을 하냐면 이 서자가 합니다. 이전이라는 서자가. 이전이라는 이 서자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까지 운구를 3개월 가까이 그 추운 엄동설안에 운구를 해 와서 자식의 돌이 된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양동마을에 있던 그 원래 본가 종갓집 그걸 축으로 하는 무첨당을 축으로 하는 양동파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전인을 중심으로 하는 옥산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산파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까 7분의 1, 10분의 1 이 기준이 아니고 이 옥산 이쪽에 갖고 왔던 모든 집이나 토지나 그 시중 들었던 모섬들까지를 다 이 옥산파 쪽에서 다 이걸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아서 나중에 손자 시대 때 드디어 이렇게 손자가 과거에 이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어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락당과 이 옥산서원 이 줄기에 있는 집들입니다. 저렇게 자연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렇게 외부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들을 만들어가고 학문에 열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을 이 공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개정인데요. 저 개정이라는 저 정자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바위, 나무 다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멋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내가 유언을 저렇게 남기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자손 중에서 노비와 토지 가지고 앞으로 싸우는 일이 있고 이러면은 불효로 엄단할 일이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지금도 저 옥산서원과 동락당은 저렇게 지금 18대 손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이라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저런 노력들로 인해서 저렇게 유지되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실. 앞에 봤던 그 지금 소세원이나 뒤에 봤던 그 동락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축이나 이 집들은 그런 천인합일 정신과 그다음에 무의자연 정신이라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의 건축은 자연과 사람과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로 봤어요. 자, 그러면은 서양의 건축은 어떨까요? 서양의 건축은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복의 대상이라고 봤어요. 우리는 합일이라는 개념으로 이 자연을 바라봤다 하면은 서양은 이게 정복의 대상이라 본 거예요. 많이 다르죠, 사실. 예. 그리고 무의자연, 자연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하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요, 사실 집을 지어도 밖으로 확장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원이라 하지 않고 그거를 원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게 있을 것이고 또는 버려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나무가 귀하기 쉽고 돌이 구하기가 수월하고 기와를 구하기가 수월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그 한옥이라는 그 공간들이 좋긴 하지만은 이 시대성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자연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 기후라는 환경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뭐 식탁이나 이런 게 편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는 이 좌식으로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허리를 숙여서. 허리가 접혀질 정도로. 근데 지금 안 편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서양의 합리주의들을 이제 같이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동양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성격하고 서양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들을 이렇게 합쳐서 공간들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들을 몇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입니다. 집인데 돌을 한번 이렇게 석축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막 쌓아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산에 있는 집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리고 경사가 많은 곳이라서 저 경사 문제를 좀 극복하려고 저렇게 심해요. 심해서 단을 여러 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저기다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걸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만약에 깎아낸다 그러면은 얼마나 훼손이 심하겠습니까?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자연이. 같이 순응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실 우리 건축들은 이제 순응하는 관계라서 저 산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그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순응하는 어떤 그런 집을 지을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그런 집입니다. 요 앞쪽 대문 쪽으로는 경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올라올 수 있게끔. 그리고 앞쪽으로 마당은 저쪽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당이 여러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단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에 단이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이렇게 여러 단차를 둬서 이 지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든 그런 집입니다.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대문 밖에 보이는 저런 풍경들을 이렇게 빌려오는 방식, 차경이라 하죠, 차경. 밖에 있는 풍경들을 이렇게 빌려온다는 그런 의미의 차경을 이용해서 저렇게.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거쳐서 나가는 매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현관입니다. 저기. 평수는 건평이 35평밖에 안 됩니다. 예, 크진 않죠. 그래서 저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다양하게 만드느냐. 집이 한 동이지만은 그 집 안에 다양한 어떤 높낮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불편하지 않느냐 하면, 불편하면 이제 아파트로 가야죠. 예, 몸이 불편해지면 아파트로 가든지 요양원으로 가든지, 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저거는 더 늦게 가려고, 내가 요양원을 더 늦게 가려고 지어놓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생활하는 그 동안에 최소한의 근력들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집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집 안에서도 저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서 평수가 적다 보니까 저 계단 밑도 다 저렇게 이용하게끔, 예, 그렇게 이용을 해놨습니다. 저기가 되게 편해요, 저는. 예, 굉장히 낮은 공간인데 저기에 누워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손님 오면 저기에 이제 손님 방인데요. 예, 이렇게 한지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런 이 주변의 어떤 풍경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끔 그렇게 풍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쉬러 오는 손님들 또는 뭐 공부를 하러 오는 손님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충분한 휴식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손님 방입니다. 오랫동안 여기도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원래 있던 본체 위에다가 조그마한 별채를 하나 짓습니다. 여기도 한 30평대 후반 정도의 평수인데, 그래서 이걸 왜 짓냐라고, 집이 밑에 있는데 왜 짓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손주들, 손녀들이 오면은 저기서 놀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기 오는 손녀들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예. 저 손녀들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그 시간이 얼마나 힐링 되겠습니까? 필요한 거죠, 저런 집이.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산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집을 조금 띄워야 됩니다. 집하고. 습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성상 고온다습해요. 그래서 집을 항상 좀 띄워줘야 돼요. 뒤에 산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저 집도 역시나 저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집이. 그리고 앞에는 널찍한 마당을 두는데 그 마당의 기능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들깨든 고추든 막 널어놓고 말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참깨도 두드려가지고, 네네, 그렇게 수확도 하고, 뭐 다양한 마당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었죠, 마당이? 예전에 마당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집에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손님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마당은, 그리고 예전의 집은 생로병사, 삶과 죽음이 같이 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따로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그렇죠. 병원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조산소에 가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면 어디를 갑니까? 장례식장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기능들이 삶과 죽음이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사실은 아까 예전에 우리 집들이 그랬다고 했죠. 부엌이 제일 낮고요, 예전의 집들은. 그 다음에 방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대청마루였습니다. 그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잠을 자고 대청마루에서는 뭘 했습니까? 요즘 같은 이야기로 하면 거실 같은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뭐 제사도 지내고,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 그래서 공간 자체에 뭐가 있다? 높낮이가 있었다는. 그래서 최적 공간, 부피 공간이라 그러는데, 그런 느낌들을 현대에서 기와를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돌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현대에도 이제 그런 공간적인 어떤 부피에 대한 개념들을 가져와서 저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락이 있어요. 예, 여기도. 다락이 있어서 손녀들이 오면 주로 다락으로 많이 올라간답니다. 예. 어른들은 좁고 불편한데 아이들한테는 그 다락이 너무 행복한
예, 공간일 수 있거든요. 거실에서 저렇게 보면은 저 호수가 저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넓은 마당이 보이죠. 저 넓은 마당에 햇빛이 꽉 쪄서 이렇게 달궈진 그 온도에 의해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을 이렇게 대류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집이 그랬어요. 그 마당의 기능이 예전에는 그런 타작도 했지만은 그런 수확도 하고 고추도 말렸지만은 실제로 그 건축에 있어서는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그 마당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열기가 올라가면서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예, 대류 현상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시원했었어요. 그런 기능들을 이 현대주택이지만은 그렇게 적용해 놓은 사례입니다, 이게. 아까 다락인데 저기서 옹기종기 막 이렇게 모여서 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엄청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집을 지어달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오셨는데 땅이 꽤 큰 땅이다 보니까 산에 있는 땅들이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오래된 무형고 묘들이 많아요. 예. 저기도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당 이렇게 맞은편에 묘가 세 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집을 여기다가 지어야 되겠느냐 해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을 여기 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뭐 이미 땅을 사놨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아주 귀하게 이렇게 해서 모시고 원래 있던 무형고묘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분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원래 있던 묘가 있던 자리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돌,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요, 대부분 다. 봉분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게 원래 묘가 있던 자리네. 실제로 내용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봐보면은. 없지만은 그걸 이제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사실. 예, 제를 지내고 모시고 나서 땅을 이렇게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팠는데 주변을 땅이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황토빛이 너무 예쁘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본체를 짓고 옆에 하얗게 해서 별채를 이렇게 지어서 남부지방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축적 배치가 일자형이나 기역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예, 만든 집입니다. 1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건강을 상당히 많이 회복하시고 또 중간에 한번 또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예, 그 고비를 또 다 넘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집에 대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첫 번째는 집사람을 선택한 거고, 그거는 조금 냄새가 나죠, 그죠? 이거는 집을 지은 거는 가장 선택을 한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지은 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집은 마지막으로 한 집입니다. 한 집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집을 보면서 하얗다. 아니, 하얗다. 예. 그리고 집이 여러 채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집은 어른과 아이가 원래 이제 아파트에 사시다가 가까이서 사셨어요. 101동에 뭐 101호, 뭐 101동에 102호 이렇게 사시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합치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합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사실?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뭐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것도 없을 거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이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파트를 빨리 좀 벗어나서 자연이 있는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우선은 남편분이 이제 그 집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딸이 합류를 합니다. 사위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6명이 저기 삽니다, 지금. 3대가 사는 거죠. 3대가 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인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다 뭐, 어떤 양로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거기를 가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건축가가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가끔씩 가서 물어봐요, 사이한테. 안 불편하냐고. 따로 불러요, 내가. 혹시나 부모님이 들을까 싶어서 눈치를 줘요. 진짜 안 불편해요, 여러분. 안 불편하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건축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200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하얀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얀 집이 두 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들이 워낙 흰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옷도 흰색을 주로 입고 다니시고, 차도 흰색을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집도 그러면은 흰색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어진 집이 바로 이 두 채의 집, 하얀 집 이래가지고 200컨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분이 자식들을 굉장히 잘 키웠어요. 예쁘게, 착하게 잘 키워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강릉의 오죽헌을 생각했었습니다. 강릉의 신사임당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님을 봤는데, 바라보면서, 물론 저 집에는 오죽헌에 있는 검은 대나무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감탕나무가 많지만은 여기는 200컨이라 하면 좋겠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 200컨입니다. 저는 오죽헌을 생각하면서 지은 집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집으로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흘러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집은 이 마을에 약간 공동체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 회관 같은 곳입니다. 가보면은 그 마을 애들이 와서 다 놀고 있어요, 집안에서. 저 위에 보이는 저 산 이렇게, 저거 문필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집에서는 저 문필봉을 바라보게 돼 있고, 부모님 집에서는 남향으로 해서 햇빛을 받아보게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서로 필요할 때 만나서 밥 먹을 때는 만나고, 그 다음에 각자 따로. 그래서 사이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고. 내가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뭐가 불편하냐고. 자기가 늦게 술을 먹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인기척에 놀라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그 나무를 하나 심어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심어달라고 실질적으로 요청하신 분은 어머님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혹시 사이가 부담 가질까 싶어서 어머님이 내 방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심어서 가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이가 눈치 안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요양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아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삶과 죽음이 같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끔씩 저렇게 이제 보리수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해요, 저희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열렸다고 잼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밤 되면 동네 애들 저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박스에다가 자동차 그래가지고, 저 자동차 극장입니다. 애들이 저 자동차 극장을 흉내내가지고 두구 박스 이래가지고 저기서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처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저기서 이제 기억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가 이렇게 막 건물을 지어서 건축가다운 건물을 짓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다 짓고 나면은 건축주하고 진짜 닮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집은 그렇게 삶을 닮아가요, 사실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그럼 아이들은 예전에 있었던 그 집의 기억들을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걸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그 아이들한테는 먼 훗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치유가 되기도 해요. 사실 집이 원래 그렇습니다.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사람 참 바뀌기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은 3가지를 하라고. 우선 시간의 루틴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는 뭐 자는 시간, 또는 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 루틴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 일하는 공간, 이런 공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2번째는. 예, 그죠. 3번째가 뭘까요? 사귀는 사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꿔보는 거예요. 있으신가 봐요. 바꾸고 싶으신 분 있는가 봐요. 옆에, 바로 옆에 있으신가 봐요.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뭐 집들이 이게 정답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많은 건축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